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약술형 국어 논술 안내 및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24년도 특히 그 가천대 약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점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경쟁률이 세지고 있는데 작년 2023년의 기준으로 20대 1의 경쟁률이 넘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에 비해서 내신 반영 비율이 20%가량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논술, 약술 비율이 20%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 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치열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가천대학교 약술형 논술은요, 먼저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인문계열 기준으로 국어가 이제 9문제가 나오고요. 수학이 6문제가 출제돼서요. 총 이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어가 6문제, 그리고 수학이 이제 9문제, 또 역시 문항수는 인문 계열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이제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국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시험은 EBS 수능 특강과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2023년도 것은요, 작년도에 만들어졌던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지문에서 100% 그대로 발췌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똑같이 100% 쓴 것도 있고 약간 변형하거나 좀 자르거나 아니면 좀 긴 단락을 약간 좀 줄여서 낸 보기 지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100%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교재는요, 참고해야 할 교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교재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교재를 열어보면요, 그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 문학도 있고요, 그죠? 독서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고 언어와 매체도 있습니다. 총 4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딸려있는 지문, 문제, 한 지문당 딸려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하면요, 정말 수백 가지 지문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요, 그 지문을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시간상 맨 처음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그 뒤에 부분을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혼자 독학을 하게 되면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혼자 이런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과학 지문에 비해서 그 지문이 다른 지문과 비교해서 좀 표본성이 있거나 훨씬 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소재거리를 다룬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선별하는 것은요, 시간상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속 강의하고 있는 또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지문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10개에서 15개를 거기서 뽑아내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든지, 그죠? 또 그런 자료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학원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출제 범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건 좀 지우고요.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독서가 있고, 두 번째는 문학, 세 번째는 화법과 작문, 네 번째는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독서 지문은요, 독서는 여러분 그 비문학 독해입니다. 가천대학교 기출문제 인문계열 기준으로 총 9문제 중에서 9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독서 문제는 4문제가 나와요. 그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인문계열은 주로 정말 인문 지문 아니면 철학 지문, 그리고 뭐 사회 지문, 또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자연계열 쪽은 아무래도 좀 수학이나 아니면 기술, 생물, 화학, 그 밖에 수와 수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지문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 학생은 반드시 이런 것만 공부하고, 자연계열 학생은 뭐 과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계열에서도 얼마든지 자연계열처럼 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도 또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문들, 뭐 인문계열이나 철학 지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크로스해서 공부하고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독서 지문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눈여겨 좀 봐야겠죠. 뭐 지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당연히 뭐 쉬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문이 난이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너무 개념치 마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 문단은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두 칸이 띄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시작되면 이렇게 또 들여쓰기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도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문을 봤을 때 옆에서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문단을 만약에 읽었으면요, 이 옆에다가 여기서 읽었던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장 형태로 적어서 반드시 옆에다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문단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중요 문장을 또 적는 방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문단을 읽을 때는요, 바로 읽지 말고 1문단에서 내가 뭘 읽었지? 그거를 상기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1문단을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뭘 읽었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위에 키워드만 보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위에 있는 1문단의 키워드가 과연 2문단의 문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3문단도 역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약에 문단이 더 길어지면 정리할 것들이 더 많겠죠, 그죠? 이렇게 공부해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여기 뭐 흔히 학생들은 여기 밑에다가 밑줄 긋고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그 지문을 다시 복습하려고 봤을 때요 별로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세모 동그라미 친 거는 그때 순간에 내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뿐이지, 자기가 진짜 읽고 그것의 핵심 내용을 뽑아서 옆에다가 간추려서 쓰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뽑아서 옆에 쓴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 옆에 또는 노트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하 내가 과거 이런 지문을 읽었지, 이렇게 해야 더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뭐 한 지문당 뭐 한 문제가 딸려 있는 것도 있고 두 문제가 딸려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때서야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지문을 먼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독서 지문 문제는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인문계열 기준으로는요, 9문제 중에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 학교의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생소하고 생경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요, 오히려 그런 작품들은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그죠? 현대시도 있고 현대 소설도 있고 고전 소설도 있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만, 어떠한 작품이 나오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런 기본 교과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 플러스 생소한 작품을 읽는 어느 정도 방법, 요 정도만 플러스 시킨다면요,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지 말고, 바로 그 작품을 읽지 말고, 그것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제목이 뭔지가 밑에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영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학생들은 이 작품을 다 알고 있겠지만요, 모른다고 해도, 그죠? 한영운 그리고 님의 침묵, 한영운이라는 사람은 다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거 모르면 좀 약간 처음부터 기본을 좀 다시 다져야 될 텐데, 한영운이라는 사람, 그죠? 승려고, 그다음에 또 승려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님이 단순히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님일까? 아니다.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떠나간 조국일 수도 있겠다. 그 조국이 침묵한다.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시 작가와 제목만 가지고 먼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한 2초에서 3초 정도를 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갖고 조국과 조국의 해방일 것이다. 뭐 등등등, 그죠? 그러면 이 시상의 전개가 슬픔에서 슬픔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끝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상의 전환이 어떻게 될지도 머릿속에 좀 짐작을 해보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좋은 작품 감상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이 흔히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재적 방법 있고, 그죠? 그다음에 외재적 방법인데, 이 외재적 방법 안에서도 효용론, 그다음에 표현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그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종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문학을 볼 때는요, 그냥 맨 처음에 그 내재적 방법으로밖에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의 이 주제가 무엇일까? 이 작품의 종결 의미는 어떻게 끝나지? 이 작품의 시각적 이미지는 없는가? 촉각적 이미지는 없는가? 공간각적 이미지는 없는가? 이 작품에서 수미상관 기법이 없는가? 이 작품에서 도치법이 없는가? 역설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내재적 방법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문제에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수능 공부 약술 논술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수능 일본 내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재적 관점 방법에서도 특히 그죠? 효용론적 관점이나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시대를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작가가 왜 그 작품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요, 이 작품을 보는 관점이 훨씬, 여기서 이렇게 들어봤다면 훨씬 위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감상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화법과 작문입니다. 네, 인문계열 기준으로요, 이 문제는 요번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화법이라는 것은 뭐 A와 B의 대화, 그죠? 영수와 철수의 뭐 대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뭐 발표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화의 맥락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작문은 주로 뭐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있는 어떤 글을 가지고 이 글을 논리적으로 잘 전개했는지, 아니면 이 글에서 좀 문법하고 연계지어서 좀 잘못 쓰고 있는 부분, 틀리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 화법과 작문에서도 그냥 화법이 많이 나오는 거죠.
A와 B에 대해. 요즘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방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 많이 지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예전보다 지금이 뭐랄까요, 조금 더 약해졌다고 할까요? 그 대화하는 방법을 예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모른다고 할까요? 그렇게 요즘에 출제자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화법과 장부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A와 B의 대화 이런 게 있다면 가장 이 네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보면요, 지문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얼핏 잘못하면 A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괜히 지레짐작으로 A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문을 읽게 되면요, 문제도 못 풀게 되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읽을 때 꼼꼼히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어와 매체인데요, 그냥 문법이라고 할게요. 이 문법 문제는요, 이 자연 계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연 계열 친구들은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 인문계열 기준으로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법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문법 1과 문법 2가 있는데, 문법 1은 예전에 그 뭐 언어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뭐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장론, 그리고 어휘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이어진 문장,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그 문법 1이 있고, 문법 2에서는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문법 출제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그동안은 이것저것 막 나왔어요. 문법 1에서도 나오고 문법 2에서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출제 경향이 특히 문법 부분에서 한글 맞춤법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기출자들이, 그죠? 출제위원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을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을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한글 맞춤법을 약술 논술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교과서를 펴고 다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제시된 그 문법 사항 중에서 한글 맞춤법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 수업을 저와 같이 한다면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약술용 가천대 기준으로 어떤 몇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각자 파트에서의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술형 논술은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본다고 해서 물론 응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번 이 시험은 그 학생을 알아봐요. 약술형 논술은 그냥 빈칸을, 그러면 선생님 그냥 빈칸 채우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면 간략하게 그냥 한 문장 이렇게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긴 맞는데, 이런 빈칸 채우는 문제는 네, 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예를 들어서 위에 어떤 지문을 읽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가졌을 어떤 감정을 뭐 한 문장으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저 사람은 뭐 슬프겠다. 그래서 주인공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이제 초급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문장이 그거보다 좀 더 길게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학생들은 답을 빨리 적고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쫓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추 자기가 비슷하게 답만 쓰면 그게 정답이라고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문장을 쓸 때는요,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부분을 좀 더 꾸며주는 이제 관형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장문,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도 그렇게 적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뒤에 가 있다든지, 서술어를 앞에 먼저 쓴다든지, 주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들이요, 감점을 줄 수도 분명히 있어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그죠? 감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가 문장을 쓰다 보면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쓰면 이 말이 그 말 아닌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아니에요. 제3자가 보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어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학원이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객관적으로 좀 교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씨체도요, 좀,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명필로 쓰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글자가 무엇인지 제3자가 그 누가 봐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채점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쓰는 연습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천대 약술력 논술 간단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공부하실 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 범위는 확실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또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 좋은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